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은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소설 캔터빌의 유령을 준비해왔어요. 오래된 저택에 머무는 유령과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 가족의 이야기. 공포처럼 시작되지만 조용히 마음을 건드리는 따뜻한 결말로 이어지는 소설입니다. 시간이 남긴 외로움과 조용한 위로가 담긴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미국 공사인 하이럼비 오티스가 캔터빌 저택을 샀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가 몹시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곳이 유령이 나온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캔터빌 경 자신도 무엇보다도 명예를 중시하는 인물이었기에 조건을 논의하던 자리에서 그 사실을 오티스에게 알리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꼈다. 저희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캔터빌 경이 말했다. 제 고모 할머니이신 볼턴 공작 부인께서 저녁 식사를 위해 옷을 갈아입던 중 해골의 손 2개가 어깨 위에 얹히는 바람에 큰 충격을 받으셨고 그 후로는 끝내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군요, 오티스 씨. 그 유령은 우리 집안에 살아있는 여러 구성원뿐 아니라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의 연구원이기도 한 이 교구의 성직자 어거스터스 댐피어 목사에게도 목격되었습니다. 그 불행한 사건 이후로는 젊은 하인들이 아무도 우리 곁에 남으려 하지 않았고 캔터빌 부인은 복도와 서재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소음 때문에 밤마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공사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경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구와 유령을 함께 값으로 쳐서 사겠습니다. 저는 현대적인 나라에서 왔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갖춘 나라지요. 우리나라의 활달한 젊은이들이 구세계에 가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훌륭한 배우들과 오페라의 주역들까지 데려가고 있는 형편을 보면 만약 유럽에 유령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공공박물관 한쪽이나 떠돌이 구경거리로 옮겨졌을 겁니다. 캔터빌 경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유령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록 당신 내의 진취적인 흥행업자들의 제안을 거절해 왔을지는 몰라도 말이지요. 그 유령은 정확히 말해 1514년부터 300년 넘게 알려져 왔고 우리 집안 사람 중 누군가가 죽기 전에 반드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집안 주치의도 마찬가지겠군요. 경. 하지만 유령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영국 귀족을 위해 예외를 둘 리도 없고요. 미국 분들은 참으로 현실적이시군요. 캔터빌 경은 오티스의 마지막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채 대답했다. 집안에 유령이 있어도 상관없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경고했다는 사실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몇 주 뒤 거래는 마무리되었고 계절이 끝날 무렵 공사와 그의 가족은 캔터빌 저택으로 내려왔다. 오티스 부인은 뉴욕 53가 출신의 루크레시아 R. 테펜이라는 이름으로 한때 유명한 미인이었는데 지금은 훌륭한 눈매와 당당한 옆모습을 지닌 아름다운 중년 여인이었다. 많은 미국 여성들이 유럽식 세련됨을 흉내낸다며 만성적인 병약함을 몸에 두르곤 했지만 오티스 부인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건강이 대단히 좋았고 활력이 넘쳤다. 여러 면에서 그녀는 거의 영국인에 가까웠으며 오늘날 우리가 미국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었다. 물론 언어만은 예외였지만 말이다. 그들의 맏아들은 애국심이 한껏 고조된 순간에 워싱턴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 사실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그는 금발의 준수한 외모를 지닌 청년으로 뉴포트 카지노에서 3계절 연속으로 독일식 무도회를 이끌며 미국 외교관으로서의 자질을 스스로 단련해왔다. 런던에서도 그는 훌륭한 무도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의 유일한 약점은 치자꽃과 귀족 사회였다. 그 외에는 매우 분별 있는 청년이었다. 버지니아 이 오티스는 15살의 소녀로 어린 사슴처럼 날렵하고 사랑스러웠으며 커다란 푸른 눈에는 자유로운 기운이 가득했다. 그녀는 뛰어난 기수였고 한 번은 조랑말을 타고 빌턴 경과 공원을 2바퀴 도는 경주를 벌여 아킬레스 동상 앞에서 한 몸길이 반 차이로 이겼다. 그 광경에 감격한 채셔 공작은 즉석에서 청혼을 했고 보호자들에 의해 그날 밤 눈물 범벅이 된 채 이튼으로 돌려보내졌다. 그 다음에는 쌍둥이들이 있었는데 늘 얻어맞고 다녀서 별과 줄무늬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들은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고 존경할 만한 공사를 제외하면 이 집안에서 유일한 진정한 공화주의자들이었다. 캔터빌 저택은 가장 가까운 기차역인 에스콧에서 7마일이나 떨어져 있었기에 오티스는 마차를 미리 보내 맞이하게 했다. 그들은 한껏 들뜬 기분으로 길을 나섰다. 7월의 저녁은 아름다웠고 공기에는 소나무 숲의 향기가 은은히 배어 있었다. 때때로 산비둘기가 자신의 목소리에 취해우는 소리가 들렸고 바스락거리는 고사리 사이로 꽁에 윤기 나는 가슴이 번쩍이기도 했다. 다람쥐들이 너도 밤나무 사이에서 고개를 내밀었고 토끼들은 하얀 꼬리를 치켜든 채 덤불과 이끼 낀 언덕을 가로질러 달아났다. 그러나 캔터빌 저택으로 들어서는 길에 접어들자 하늘은 갑자기 흐려졌고 공기를 짓누르는 듯한 고요가 내려앉았다. 까마귀 떼가 말없이 머리 위를 지나갔고 집에 닿기도 전에 굵은 빗방울 몇 개가 떨어졌다. 계단 위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단정한 검은 비단 옷에 흰 모자와 앞치마를 두른 노파였다. 그녀는 집사인 엄니 부인으로 캔터빌 부인의 간청에 따라 오티스 부인이 이전 직책 그대로 남겨두기로 한 사람이었다. 엄니 부인은 마차에서 내리는 가족에게 하나하나 깊은 인사를 올리며 예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캔터빌 저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를 따라 가족은 검은 참나무 판넬로 된 튜더 양식의 널찍한 현관을 지나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는 길고 낮은 방이었고 끝에는 커다란 스테인드 글라스 창이 있었다.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겉옷을 벗은 뒤 모두 자리에 앉아 방 안을 둘러보는 동안 엄니 부인이 시중을 들었다. 그때 오티스 부인은 벽난로 옆바닥에 있는 흐릿한 붉은 얼룩을 발견하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모른 채 말했다. 무언가를 쏟은 것 같네요. 엄니 부인은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부인. 그 자리에 피가 흘렀습니다. 세상에 끔찍하군요. 오티스 부인이 외쳤다. 응접실에 피 얼룩이라니 전혀 원치 않아요. 당장 지워야 합니다. 노파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1575년의 남편인 사이먼드 캔터빌 경에게 살해당한 엘리너드 캔터빌 부인의 피입니다. 사이먼 경은 그 뒤로 9년을 더 살다가 몹시 수상한 상황에서 사라졌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의 죄의 많은 혼은 여전히 이 저택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 피 얼룩은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평을 받아왔으며 지워지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워싱턴 오티스가 외쳤다. 핑커튼의 얼룩 제거제만 있으면 금세 말끔해질 텐데요. 겁에 질린 집사가 말릴 틈도 없이
그는 무릎을 꿇고 검은 화장품처럼 보이는 작은 막대를 이용해 바닥을 힘차게 문질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 얼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역시 핑커튼이군요. 그는 자랑스럽게 말하며 가족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시무시한 번개가 어두운 방을 환히 밝히고 귀청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울리며 모두를 벌떡 일어서게 만들었다. 엄니 부인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참으로 괴상한 기후군요. 공사는 태연하게 긴 시가를 붙이며 말했다. 이 나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모두에게 나눠줄 날씨가 모자란 모양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나라에는 이민이 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보, 하이럼, 오티스 부인이 말했다. 기절한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하죠? 깨진 물건처럼 비용에 포함시키면 되지. 공사는 대답했다. 그러면 다시는 기절하지 않을 거야. 잠시 뒤 엄니 부인은 정신을 차렸지만 몹시 동요한 것이 분명했고 오티스에게 이 집에 닥칠 불길한 일을 경고했다. 제가 직접 본 것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어떤 기독교인의 머리카락이라도 곤두서게 만들 일들이지요. 이 집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 때문에 저는 수없이 많은 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티스 부부는 정직한 노파에게 자신들은 유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거듭 안심시켰고 새 주인과 안주인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빌며 봉급 인상까지 약속받은 엄니 부인은 비틀거리듯 자기 방으로 물러갔다. 그날 밤 폭풍은 거세게 몰아쳤지만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내려왔을 때 가족은 다시 한번 서재바닥에 나타난 끔찍한 피 얼룩을 발견했다. 제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워싱턴이 말했다. 웬만한 건 다 써봤으니까 분명 유령이야. 그는 다시 한번 얼룩을 말끔히 지웠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에도 얼룩은 다시 나타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대로 있었다. 그날 밤에는 오티스가 직접 서재문을 잠그고 열쇠를 위층으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제 가족 모두가 이 일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오티스는 유령의 존재를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부정해 온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고 오티스 부인은 심령연구협회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워싱턴은 범죄와 연관된 혈흔의 지속성에 관해 마이어스와 포드모어에게 보낼 긴 편지를 준비했다. 그날 밤을 끝으로 유령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날은 따뜻하고 화창했다. 해가 기울 무렵 가족은 모두 마차를 타고 외출했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9시 무렵이었고 간단한 저녁을 먹었다. 대화는 유령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뿐이었고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기대나 긴장도 전혀 없었다. 오티스에게서 들은 바에 따르면 그날 논의된 주제는 미국의 교양 있는 가정에서 흔히 오가는 이야기들이었다. 배우로서 페니 데번포트가 살아 베르나르보다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문제, 영국의 아무리 좋은 집에서도 옥수수나 메밀전병, 옥수수 죽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스턴이 세계 정신의 발전에 차지하는 중요성, 철도 여행에서 수화물 확인 제도의 장점, 그리고 뉴욕 억양이 런던식 느릿한 말투보다 얼마나 듣기 좋은가 하는 이야기들이었다.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사이먼드 캔터빌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다. 11시가 되자 가족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고 11시 반에는 집안의 불이 모두 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티스는 자신의 방박복도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다.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고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그는 곧바로 일어나 성냥을 켜고 시계를 보았다. 정확히 1시였다. 그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고 맥박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소리는 계속되었고 분명히 발소리도 들렸다. 그는 슬리퍼를 신고 세면대 상자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낸 뒤 문을 열었다. 희미한 달빛 속에서 그는 끔찍한 모습의 노인을 마주했다. 불타는 수처럼 붉은 눈, 엉켜 늘어진 회색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옛날식 옷은 더럽고 헤어져 있었다. 손목과 발목에는 무거운 쇠사슬과 녹슨 족쇄가 매달려 있었다. 선생님, 오티스가 말했다. 사슬에 기름을 좀 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태머니 라이징선 윤활유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한 번만 써도 효과가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포장지에는 우리나라의 저명한 성직자들이 남긴 추천사도 적혀 있습니다. 여기 침대 옆에 두고 가겠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드리겠습니다. 그는 병을 대리석 탁자 위에 내려놓고는 문을 닫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한동안 캔터빌의 유령은 분노에 차고든 채 서 있었다. 그러다 병을 바닥에 내던지고는 복도를 따라 달아나며 텅 빈 신음소리를 내고 음산한 초록빛을 뿜어냈다. 그러나 커다란 참나무 계단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문 하나가 갑자기 열리며 흰 잠옷을 입은 작은 두 인물이 나타났고 커다란 베개 하나가 그의 머리 옆을 스쳐 날아왔다. 더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그는 공간의 4번째 차원을 이용해 몸을 숨기고 판넬벽 안으로 사라졌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왼쪽 별관에 있는 작은 비밀방에 도착한 그는 달빛에 몸을 기대해 숨을 고르며 자신의 처지를 되짚어 보았다. 300년에 이르는 화려하고 끊김없는 활동 속에서 이토록 모욕을 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다이아몬드와 레이스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서 있던 폴턴 공작 부인을 기절시켰던 일을 떠올렸고 예비 침실의 커튼 사이로 미소를 지었을 뿐인데 히스테리에 빠졌던 하녀 4명을 떠올렸다. 늦은 밤 서재에서 돌아오던 교구 목사의 촛불을 꺼버려 신경쇠약에 시달리게 만든 일, 벽난로 옆 안락의자에 앉아 일기를 읽는 해고를 보고 6주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트레무이약 부인의 일도 기억해냈다. 그녀는 회복 후 교회로 돌아가 볼테르와의 관계를 끊었다. 그는 또한 탈의실에서 다이아몬드 카드가 목에 걸린 채 질식해 죽은 사악한 캔터빌경을 떠올렸다. 그는 죽기 직전 크로크퍼드에서 카드로 5만 파운드를 속였다고 고백했고 유령이 억지로 그 카드를 삼키게 했다고 맹세했다. 창문을 두드리는 초록빛 손을 보고 식료품 저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집사부터 목에 남은 5손가락, 자국을 가리기 위해 검은 벨벳띠를 두르고 살다 연못에 몸을 던진 스터트필드 부인까지 그의 위협들은 끝이 없었다. 진정한 예술가 특유의 열정적인 자기애 속에서 그는 자신의 가장 유명한 연출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붉은 루벤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질식시키는 연기, 백슬리 황야의 피를 빨아먹는 괴물로서의 첫 무대, 자신의 뼈로 잔디밭에서 놀이를 벌여 관객을 열광시켰던 6월의 밤까지. 그런데 그런 그에게 현대 미국인들이 윤활유를 내밀고 베개를 던지다니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역사상 그 어떤 유령도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은 없었다. 그는 복수를 결심하고 새벽이 밝을 때까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 아침 오티스 가족은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 유령 이야기를 한참 동안 나누었다. 미국 공사는 자신이 준 선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다소 언짢아했다. 나는 유령에게 개인적인 해를 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가 이 집에 머문 세월을 생각하면 베개를 던지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 말에 쌍둥이들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가 라이징선 윤활유를 쓰지 않겠다면 사슬을 빼앗을 수밖에 없겠지요. 침실 밖에서 저런 소리가 나면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주 내내 아무런 방해도 없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오직 서재 바닥에 계속해서 다시 나타나는 피 얼룩뿐이었다. 문은 밤마다 오티스가 직접 잠갔고 창문들도 단단히 걸어두었는데도 얼룩은 사라지지 않았다. 게다가 그 색이 마치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것도 큰 화제가 되었다. 어떤 날 아침에는 흐릿한 붉은색이었고 또 어떤 날에는 선명한 주홍빛이었으며 짙은 자주색으로 변하기도 했다. 한 번은 가족 기도를 드리러 내려왔을 때 자유미국 개혁 성공회식의 소박한 의식에 따라 기도를 드리기 직전 얼룩이 선명한 에메랄드 빛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런 변화들은 가족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고 매일 저녁마다 색깔에 대한 내기도 벌어졌다. 이 일을 웃음으로 넘기지 못한 사람은 버지니아뿐이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피 얼룩을 볼 때마다 몹시 괴로워했고 그것이 에메랄드 빛이었던 날 아침에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유령이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일요일 밤이었다. 잠자리에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에서 무시무시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가족이 급히 아래층으로 달려가 보니 오래된 갑옷 한 벌이 받침대에서 떨어져 돌바닥 위에 나뒹굴고 있었고 등바디가 높은 의자에는 캔터빌의 유령이 앉아 무릎을 붙잡은 채 극심한 고통을 겪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쌍둥이들은 이미 완두콩 쏘는 장난감을 들고 와 있었고 필기 선생을 상대로 오랜 연습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정확한 조준으로 그에게 두 발을 쏘아댔다. 미국 공사는 권총을 겨누며 캘리포니아식 예의에 따라 손을 들라고 외쳤다. 유령은 분노에 찬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 안개처럼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고 그 순간 워싱턴 오티스의 촛불은 꺼져버려 모두가 어둠 속에 남겨졌다. 계단 꼭대기에 이르러서야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의 가장 유명한 악마 같은 웃음을 터뜨리기로 결심했다. 그 웃음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대단한 효과를 발휘한 적이 있었다. 단 하룻밤 만에 레이커경의 가발을 100발로 만들었고 캔터빌 부인의 프랑스 가정교사 3명이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집을 떠나게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천장을 울릴 만큼 끔찍한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메아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문 하나가 열리고 연한 하늘색 잠옷을 입은 오티스 부인이 나타났다.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의사 도벨의 강장제를 가져왔어요. 소화불량이라면 아주 효과가 좋답니다. 유령은 분노에 차 그녀를 노려보며 자신이 명성이 자자했던 기술인 거대한 검은 개로 변신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 능력은 캔터빌 가문의 삼촌인 토머스 호턴을 영구적인 백치로 만든 원인으로 집안 주치의는 늘 그것을 문제 삼곤 했다. 그러나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고 대신 희미하게 인광을 띤 모습으로 변한 채 공동묘지 같은 신음을 내며 사라졌다. 바로 그 순간 쌍둥이들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자기 방으로 돌아온 유령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그는 극심한 동요에 휩싸였다. 쌍둥이들의 천박함과 오티스 부인의 노골적인 물질주의도 괴로웠지만 무엇보다도 그를 괴롭힌 것은
갑옷을 입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현대의 미국인들조차 갑옷을 입은 유령의 모습만큼은 경외심을 품고 바라보리라 기대했다. 그 이유가 아무리 단순하더라도 그들이 사랑하는 시인 롱펠로에 대한 예의 때문이라도 말이다. 그는 캔터빌 가문이 런던에 머무는 동안 롱펠로의 시를 읽으며 수많은 지루한 시간을 보냈었다. 게다가 그 갑옷은 그의 것이었다. 그는 캐니러스 토너먼트에서 그것을 입고 큰 성공을 거두었고 여왕으로부터 직접 찬사를 받기까지 했다. 그러나 막상 갑옷을 입자 커다란 흉갑과 강철 투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돌바닥에 쓰러졌고 무릎을 심하게 다치고 오른손마디도 크게 상하고 말았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몹시 앓았고 피 얼룩을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몸을 추스른 끝에 그는 회복했고 다시 한번 미국 공사 가족을 놀라게 해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8월 17일 금요일을 출연 날짜로 정하고 하루 종일 옷장을 뒤적이다가 결국 붉은 깃털이 달린 넓은 모자, 손목과 목둘레에 장식이 달린 수에 녹슨 단검을 선택했다. 저녁 무렵 폭우가 쏟아졌고 바람은 거세게 불어 집안의 모든 창문과 문이 덜컹거렸다. 그가 사랑에 맞이 않던 날씨였다. 그의 계획은 이러했다. 워싱턴 오티스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침대 발치에서 의미 없는 소리를 내며 낮은 음악에 맞춰 자신의 목을 세 차례 찌르는 연기를 펼칠 생각이었다. 워싱턴은 핑커튼 제거제로 캔터빌의 피 얼룩을 없애온 장본인이었기에 그는 특히 그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워싱턴을 극도의 공포 상태로 몰아넣은 뒤에는 공사 부부의 방으로 가서 차갑고 축축한 손을 오티스 부인의 이마에 얹고 떨고 있는 남편의 귀에 무덤의 끔찍한 비밀을 속삭일 예정이었다. 버지니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녀는 한 번도 그를 모욕한 적이 없었고 예쁘고 상냥했기 때문이다. 그는 옷장 안에서 몇 번 신음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고 그것으로도 깨어나지 않으면 떨리는 손가락으로 이불을 긁을 생각이었다. 쌍둥이들에 대해서는 확고했다. 반드시 본때를 보여줄 작정이었다. 먼저 그들의 가슴 위에 올라앉아 악몽 같은 질식감을 느끼게 한 다음 서로 가까이 놓인 두 침대 사이에 서서 얼음처럼 차가운 초록빛 시체의 모습으로 공포에 질리게 할 생각이었다. 마지막으로 수의를 벗어던지고 하얗게 바른 뼈와 굴러다니는 한쪽 눈을 드러낸 채 방 안을 기어다니며 자살한 해골이라는 역할을 연기할 예정이었다. 이 역할은 그가 여러 차례 엄청난 효과를 거두었고 광인 마틴이라는 유명한 배역에 못지않다고 스스로 평가하던 것이었다. 다음날 유령은 몹시 쇠약해지고 지쳐 있었다. 지난 4주 동안 겪은 극심한 흥분이 마침내 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신경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아주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그는 5일 동안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마침내 서재 바닥에 피 얼룩 문제는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오티스 가족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분명 그것을 누릴 자격도 없었다. 그들은 명백히 저급하고 물질적인 삶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감각적 현상이 지닌 상징적 가치를 이해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물론 유령의 형상이나 영체의 발현 같은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고 그것은 그의 통제를 벗어난 영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주에 한 번 복도에 나타나야 했고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에는 커다란 돌출창에서 신음소리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는 이러한 책임에서 명예롭게 벗어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비록 그의 삶이 사악하기는 했지만 초자연적인 일과 관련해서만큼은 언제나 양심적인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어진 3주 동안 그는 자정부터 3시 사이에 늘 그렇듯 복도를 오갔다. 그는 들키지 않기 위해 가능한 모든 주의를 기울였다. 장화를 벗고 벌레 먹은 오래된 마룻바닥 위를 최대한 조용히 걸었으며 커다란 검은 벨벳 망토를 걸쳤다. 사슬에는 라이징선 윤활유를 꼼꼼히 발랐다. 이 마지막 조치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적잖이 마음이 상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식사 중일 때 그는 오티스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 윤활유병을 가져왔다. 처음에는 굴욕감을 느꼈지만 곧 이 발명이 상당히 유용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는 목적에 부합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방해를 받았다. 복도에는 늘 실이 가로질러 묶여 있어 어둠 속에서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고 한 번은 후글리 숲의 사냥꾼이라는 역할로 분장한 상태에서 쌍둥이들이 테피스트리 방 입구에서 참나무 계단 꼭대기까지 만들어 놓은 미끄럼틀을 밟고 크게 넘어지고 말았다. 이 마지막 모욕은 그의 분노를 극도로 자극했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위엄과 사회적 지위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무두질한 젊은이 튼 학생들을 찾아가 무두질한 백작이라는 자신의 가장 유명한 분장으로 나타나기로 했다. 그는 이 분장을 70년 넘게 사용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 모습을 보인 것은 바바라 모딧이 부인을 겁에 질리게 해 약혼을 파기하게 만들고 잘생긴 잭 캐슬타운과 함께 그레트나 그린으로 달아나게 했던 때였다. 그녀는 이런 끔찍한 유령이 해질녘 테라스를 오가는 집안에 시집갈 수 없다고 선언했다. 불운한 잭은 이후 완즈워스 평원에서 캔터빌 경에게 결투로 사살되었고 바바라는 그 해가 가기 전 상심으로 세상을 떠났다. 모든 면에서 대성공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 분장은 준비 과정이 극히 까다로웠고 초자연 세계라는 위대한 신비와 관련해 이런 연극적인 표현을 써도 된다면 그 준비에 꼬박 3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고 그는 자신의 모습에 크게 만족했다. 함께 신는 가죽 승마장화는 약간 컸고 말 권총 2자루 중 하나밖에 찾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1시 15분 그는 판넬벽에서 미끄러지듯 나와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쌍둥이들이 쓰는 방에 이르렀을 때 그 방은 푸른 침실이라 불렸는데 커튼의 색깔 때문이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인상적인 등장을 하고 싶었던 그는 문을 확 열어젖혔고 그 순간 무거운 주전자가 머리 위로 떨어져 온몸을 흠뻑 적셨다. 왼쪽 어깨를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로 비켜갔다. 동시에 네 기둥 침대에서 억눌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충격은 그의 신경계에 치명적이었다. 그는 있는 힘껏 방으로 달아났고 다음날 심한 감기에 걸려 자리에 누워야 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그를 조금이나마 위로한 것은 그날 밤 머리를 들고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만약 그랬다면 사태는 훨씬 심각해졌을 것이다. 이제 그는 이 무례한 미국 가족을 다시는 겁줄 수 없다는 희망을 완전히 버렸다. 이후로는 대개 펠트 슬리퍼를 신고 복도를 돌아다녔고 찬바람을 막기 위해 목에는
두꺼운 붉은 목도리를 둘렀으며 쌍둥이들에게 공격당할 경우를 대비해 작은 화승총을 들고 다녔다. 결정적인 타격은 9월 19일에 찾아왔다. 그날 새벽 2시 15분 무렵 그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 믿고 대형관으로 내려왔다. 그는 이제 캔터빌 가문의 초상화 대신 걸려있는 미국 공사 부부의 커다란 사진들을 비웃으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교회 묘지에 흙이 묻은 긴 수의를 입고 노란 천으로 턱을 묶었으며 작은 등불과 무덤지기에 삽을 들고 있었다. 그는 체르트지 곡물 창고의 시체, 도굴꾼이라는 역할로 분장해 있었는데 이는 캔터빌 가문이 이웃인 러퍼드 경과 불화를 겪게 된 계기가 되었던 그가 특히 자랑스러워하던 연기였다. 그가 서재로 향해 피 얼룩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살피려던 순간 어두운 구석에서 두 인물이 튀어나와 팔을 마구 흔들며 그의 귀에 대고 크게 소리쳤다. 부! 그는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여 계단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이미 워싱턴 오티스가 커다란 정원용 분무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사방에서 포위당하고 궁지에 몰린 그는 다행히 불이 꺼져 있던 커다란 철제 난로 속으로 몸을 숨겼고 연통과 굴뚝을 통해 겨우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온몸이 먼지와 그을음으로 뒤덮인 채 절망과 혼란 속에서 방에 도착했다. 그날 이후 그는 밤중에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쌍둥이들은 여러 차례 그를 기다리며 매일 밤 복도에 견과 껍질을 뿌려두었지만 부모와 하인들만 불편하게 만들었을 뿐 아무 소용이 없었다. 유령의 자존심은 너무 깊이 상해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오티스는 몇 해째 집필 중이던 민주당 역사 연구에 다시 몰두했고 오티스 부인은 온 지역을 놀라게 할 만큼 성대한 조개 요리를 열었다. 소년들은 라크로스와 카드놀이 같은 미국식 놀이에 빠졌고 버지니아는 조랑말을 타고 시골길을 달리며 휴가를 보내러 온 채셔 공작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은 유령이 떠났다고 믿었고 실제로 오티스는 그 소식을 캔터빌 경에게 편지로 전했다. 캔터빌 경은 기쁨을 표하며 공사의 훌륭한 부인에게 축하의 말을 전해왔다. 그러나 오티스 가족의 생각은 틀렸다. 유령은 여전히 집안에 있었고 이제 거의 병자에 가까웠지만 상황을 그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특히 손님 가운데 채셔 공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더욱 그랬다. 그의 큰할아버지인 프랜시스 스틸턴 경은 한때 캐버리 대령과 내기를 하고 캔터빌의 유령과 주사위를 두겠다고 나섰다가 다음날 카드방 바닥에서 무력한 마비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는 오래 살았지만 이후로는 6이 2개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 사건은 두 귀족 가문의 체면을 고려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당시에는 유명한 이야기였다. 이 일의 전말은 리젠트 왕자와 그의 친구들에 대한 회고록 제3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유령은 자신이 여전히 스틸턴 가문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들과 먼 친척 관계이기도 했다. 그의 사촌은 불캐리와 재혼했으며 그 후손이 바로 채셔 공작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버지니아의 어린 연인에게 나타나기로 계획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수도사라는 분장은 1764년 새해 전야에 그것을 본 스타트업 부인을 비명 끝에 쓰러뜨려 3일 만에 죽음에 이르게 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죽기 전 캔터빌 가문을 상속에서 제외하고 모든 재산을 런던의 약사에게 남겼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쌍둥이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고 작은 공작은 왕실 침실의 깃털 장식 침대 아래에서 평화롭게 잠들며 버지니아의 꿈을 꾸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버지니아는 곱슬머리의 기사와 함께 브롱리 초원으로 말을 타러 나갔다. 울타리를 넘다 옷자락이 심하게 찢어지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온 뒤 그녀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뒷계단으로 올라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테피스트리 방 앞을 지나가던 중 문이 우연히 열려있는 것을 보고 안에 누군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가끔 그곳에서 바느질을 하던 어머니의 시녀일 거라 생각한 버지니아는 옷을 꿰매달라고 부탁하려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그녀가 본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그곳에는 바로 캔터빌의 유령이 있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누렇게 발해가는 나무들의 부서진 황금빛 잎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붉은 잎들이 긴 가로수길을 따라 미친 듯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는 한 손에 괴고 있었고 온몸에서 깊은 침울함이 배어나왔다. 너무도 초라하고 낡아 보였기에 처음에는 도망쳐 방에 틀어박히려던 버지니아는 오히려 연민을 느끼고 그를 위로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우울은 너무 깊어 그녀가 말을 걸기 전까지 그는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정말 안 됐어요. 버지니아가 말했다. 하지만 내일이면 오빠들이 이튼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얌전히만 계시면 아무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내게 얌전히 있으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유령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사슬을 다그락거리고 열쇠구멍으로 신음소리를 내고 밤마다 돌아다니는 것이 내 존재 이유야. 그건 존재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아주 나쁜 일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엄니 부인이 말해줬어요. 당신이 아내를 죽였다고요. 그래, 인정하지. 유령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건 순전히 집안일이었고 다른 누구와도 상관없는 일이었어. 누구든 죽이는 건 잘못이에요. 버지니아는 때때로 뉴잉글랜드의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듯한 달콤하면서도 엄숙한 태도로 말했다. 나는 값싼 도덕적 엄숙함이 싫어. 유령이 말했다. 내 아내는 외모도 평범했고 소매 장식도 제대로 다리지 못했으며 요리에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 내가 호글리 숲에서 잡은 멋진 수사슴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식탁에 올렸는지 아니? 하지만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내가 그녀를 죽이긴 했어도 오빠들이 나를 굶겨 죽인 건 그다지 친절한 일은 아니었지. 굶겨 죽였다고요? 사이먼 경, 배고프세요? 버지니아가 말했다. 가방에 샌드위치가 있어요. 드실래요? 아니, 고맙다. 난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아. 그가 말했다. 그래도 네 마음은 참 고맙구나. 너는 네 끔찍하고 무례하고 천박하고 정직하지 못한 가족들과는 달라. 그만하세요. 버지니아가 발을 굴렀다. 무례하고 천박한 건 당신이에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당신이 서재의 우스꽝스러운 피얼룩을 고쳐보겠다고 내 물감 상자를 훔쳐간 것도 알고 있어요. 진홍색부터 다 가져가서 노을을 더 이상 그릴 수 없게 만들었고 에메랄드색과 노란색까지 가져가 버려서 남은 건 남색과 흰색뿐이었어요. 그래서 우울한 달빛 그림밖에 못 그렸다고요. 그래도 나는 이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에메랄드색 피라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유령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은 진짜 피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네 오빠가 제거제로 시작한 일이니 네 물감을 쓰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지.
색깔이라는 건 취향 문제잖아. 캔터빌 가문은 푸른 피를 가졌거든. 영국에서 가장 푸른 피 말이야.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어.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일 좋은 건 이민 가서 견문을 넓히는 거예요. 아빠가 기꺼이 무료 승선을 마련해 줄 거예요. 영혼에는 세금이 붙지만 세관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직원들이 전부 민주당원이거든요. 뉴욕에 가면 대성공할 거예요. 거기엔 할아버지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집안 유령을 갖기 위해서라면 훨씬 더 큰 돈도 낼 사람들이 많아요. 난 미국이 싫을 것 같아. 유적도 없고 골동품도 없어서요? 버지니아가 비꼬듯 말했다. 유적도 없고 골동품도 없다고? 유령이 말했다. 너희에게는 해군과 예절이 있잖아. 이만 가볼게요. 아빠에게 쌍둥이들 방학을 한 주 더 늘려달라고 말할 거예요. 제발 가지 마. 버지니아. 유령이 외쳤다. 난 너무 외롭고 불행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잠들고 싶은데 잠을 잘 수가 없어. 그건 말도 안 돼요. 침대에 누워서 촛불만 끄면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깨어있기 어렵지만 잠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기들도 다 아는 일이에요. 나는 300년 동안 한 번도 잠들지 못했어. 그가 슬프게 말했다. 300년 동안 너무 지쳤어. 버지니아는 진지해졌고 장미씨 같은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주름진 그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가엾은 유령님. 그녀가 속삭였다. 잠들 수 있는 곳이 없나요? 소나무 숲 너머 먼 곳에 작은 정원이 있어. 그가 꿈꾸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풀이 길고 깊게 자라고 하얀 별 같은 꽃이 피고 밤개꼬리가 밤새 노래하지. 차가운 달이 내려다보고 주목나무가 잠든 이들 위로 커다란 팔을 펼쳐. 버지니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죽음의 정원이군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래, 죽음이야. 죽음은 참으로 아름다울 거야. 부드러운 갈색 클게 누워 머리 위로 풀이 흔들리는 걸 느끼며 침묵을 듣는 것. 어제도 내일도 없이 시간과 삶을 잊고 평온해지는 것. 네가 도와줄 수 있어. 사랑은 언제나 네 곁에 있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까. 버지니아는 몸을 떨었고 차가운 전율이 스쳤다. 잠시 동안 방 안에는 침묵만 흘렀다. 마치 끔찍한 꿈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잠시 뒤 유령이 다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의 한숨 같았다. 서재, 창문에 있는 오래된 예언을 읽어본 적 있니? 그럼요. 여러 번요. 버지니아가 말했다. 검은 글자로 쓰여 있어서 읽기 어렵지만 6줄이에요. 황금 소녀가 죄인의 입에서 기도를 이끌어내고 메마른 아몬드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어린아이가 눈물을 내어줄 때 그때 이 집은 고요해지고 캔터빌에 평화가 찾아오리라.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유령이 슬프게 말했다. 네가 나의 죄를 위해 함께 울어주어야 한다는 뜻이야. 나는 눈물이 없거든.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줘야 해.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네가 늘 착하고 선하고 부드럽다면 죽음의 천사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 거야. 어둠 속에서 무서운 형상과 사악한 속삭임을 보게 될 테지만 너를 해치지는 못할 거야. 어린아이의 순수함 앞에서는 지옥의 힘도 무력하니까. 버지니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령은 절망 속에서 손을 비틀며 고개 숙인 그녀의 황금빛 머리를 내려다보았다. 갑자기 그녀가 일어섰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이상한 빛이 떠올라 있었다. 전 두렵지 않아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천사에게 당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할게요. 유령은 기쁨에 찬 작은 외침을 내며 일어섰고 그녀의 손을 잡아 옛날식 예로 몸을 굽혀 입을 맞췄다. 그의 손가락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불처럼 뜨거웠지만 버지니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어둑한 방을 가로질러 갔다. 바래진 초록색 테피스트리 위에는 작은 사냥꾼들이 수놓아져 있었다. 그들은 술 달린 나팔을 불며 작은 손으로 돌아가라고 손짓했다. 돌아가렴, 작은 버지니아. 그들이 외쳤다. 돌아가렴. 그러나 유령은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고 버지니아는 눈을 감았다. 도마뱀 꼬리를 한 괴물들과 툭 튀어나온 눈을 한 형상들이 벽난로 장식에서 그녀를 노려보며 속삭였다. 조심해, 작은 버지니아.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유령은 더욱 빠르게 나아갔고 버지니아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 방 끝에 이르자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버지니아가 눈을 뜨자 벽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앞에는 거대한 검은 동굴이 열려 있었다. 매서운 찬바람이 휘몰아쳤고 그녀는 옷자락이 잡아당겨지는 느낌을 받았다. 서둘러. 유령이 외쳤다. 지금이 아니면 늦어. 순식간에 판넬벽이 닫혔고 테피스트리 방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한동안 버지니아는 보이지 않았다. 가족은 집 안 곳곳을 찾아다니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쌍둥이들은 처음에는 장난이겠거니 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점점 불안해졌다. 오티스 부인은 창백해진 얼굴로 의자에 주저앉았고 공사는 극도로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눈빛만큼은 심각해져 있었다. 온 집안이 소란에 빠져 있을 때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테피스트리 방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 안에서 버지니아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얼굴은 몹시 창백했지만 놀라울 만큼 평온해 보였고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모두가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질문이 쏟아졌고 눈물과 안도의 탄성이 뒤섞였다. 그러나 버지니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어머니의 품에 안겼고 한동안 그곳에서 떨고 있을 뿐이었다. 잠시 뒤 정신을 차린 그녀는 가족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을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 한마디로도 모두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낄 수 있었다. 공사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고 오티스 부인은 흐느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쌍둥이들조차 장난기를 완전히 거두고 조용히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가족은 테피스트리 방이 벽 안쪽에 숨겨진 작은 문을 발견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돌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고 그 끝에는 낮고 어두운 방이 나타났다. 방 안에는 낡은 관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캔터빌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관 옆에는 오래전에 꺼진 초와 녹슨 사슬이 놓여 있었으며 그 모든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 보였다. 버지니아는 그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연민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그녀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캔터빌 경이 저택을 찾았다. 그는 조카딸이 겪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깊은 감동과 슬픔을 동시에 드러냈다. 오래전부터 집안을 괴롭혀온 유령이 마침내 안식을 얻었다는 사실은
그에게도 커다란 위안이었다. 유령의 장례는 소박하지만 엄숙하게 치러졌다. 오래된 관은 저택 뒤편에 작은 정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조용히 땅에 묻혔다. 하늘은 맑았고 공기에는 풀과 흙의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았다. 버지니아는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고 그녀의 손에는 처음 테피스트리 방에서 들고 나왔던 작은 상자가 있었다. 장례가 끝난 뒤 캔터빌 저택에는 완전한 평온이 찾아왔다. 밤에는 더 이상 발소리도 사슬 소리도 신음도 들리지 않았다. 복도와 방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침묵에 잠겼다. 그날 이후로 버지니아는 전과 달라졌다. 아이였던 그녀는 조금 더 성숙해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깊이가 더해졌다. 그러나 그 경험에 대해 누구에게도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다. 다만 혼자 있을 때면 때때로 멀리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캔터빌 저택은 다시 사람들의 웃음과 일상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그 집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들은 모두 그곳에 남아있는 고요 속에서 어떤 오래된 이야기가 끝났음을 느낄 수 있었다. 4개월이 지나자 캔터빌 저택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오티스 가족은 이곳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졌고 주변 사람들 역시 더 이상 유령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저택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고 밤마다 집안을 채우던 불길한 기척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해 봄 버지니아는 채셔 공작과 약혼했다. 그녀의 약혼 소식은 주변에 큰 화제가 되었고 모두가 두 사람의 결합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했다. 오티스 부부 역시 이 결혼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으며 공사는 딸의 선택에 대해 진심 어린 자부심을 느꼈다. 결혼식은 런던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귀족과 외교관, 정치인과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그날만큼은 캔터빌 저택의 오래된 이야기도 축복 속에 묻힌 듯 보였다. 신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신랑은 한없이 자랑스러운 모습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신혼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잠시 캔터빌 저택을 찾았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저택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그곳에는 키 큰 소나무들 사이로 풀이 길게 자라고 있었고 하얀 꽃들이 별처럼 흩어져 피어 있었다. 채셔 공작은 그곳에서 조용히 물었다. 저 정원에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어? 버지니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요, 그건 저만 알고 있어야 할 이야기예요. 그러나 잠시 후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진정으로 회개했고 결국 평화를 얻었어요. 공작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버지니아의 손을 꼭 잡았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정원을 거닐었다. 바람은 잔잔했고 저녁 하늘에는 부드러운 빛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날 밤 버지니아는 오래된 작은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유령이 마지막으로 남긴 보석들이 들어있었다. 오래된 은목걸이와 반지 그리고 빛바랜 장식품들이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것들은 유령의 지난 삶과 고통 그리고 마침내 얻은 안식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이 보석들은 훗날 캔터빌 가문으로 되돌려 보내졌다. 캔터빌 경은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것들을 받아들였고 저택의 역사와 함께 조심스럽게 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버지니아는 그 이후로도 종종 캔터빌 저택을 찾았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테피스트리 방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 방은 오랫동안 조용히 닫혀 있었다. 그저 햇빛이 들 때면 오래된 벽 위로
부드러운 그림자만이 드리울 뿐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캔터빌 저택을 유령의 집이 아닌 한 이야기가 끝난 장소로 기억했다. 오래된 슬픔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온과 추억만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아주 조용한 밤 저택의 정원을 거닐다가 바람 사이로 희미한 한숨 같은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긴 세월 끝에 마침내 잠든 영혼의 평온한 숨결일 뿐이었다. 이렇게 캔터빌의 유령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유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가족과 수백 년 동안 죄와 외로움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영혼의 이야기였네요. 공포로 시작했지만 이야기는 결국 용서와 연민 그리고 잠들지 못했던 존재의 안식으로 이어졌어요. 캔터빌 저택에 남아있던 것은 유령의 사슬 소리가 아니라 하나이의 눈물과 조용한 기도였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